데니스 루트코프스키는 보디빌딩 세계에서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무대 위에서 인상적인 몸매와 카리스마로 황금표범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이 강렬한 이미지 뒤에는 학대, 스테로이드,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비극적 운명으로 이끄는 선택들이 숨겨져 있었다. 어떻게 데니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여성 보디빌더 중 한 명에서 거리에서 살아가는 알아볼 수 없고 잊혀진 인물이 되었을까? 이 영상에서는 데니스 루트코프스키의 몰락을 초래한 파괴적인 사이클을 밝히며 그녀의 급격한 성공, 내면의 투쟁, 그리고 스테로이드 사용이라는 선택이 가져온 참혹한 결과를 탐구할 것이다. 끝까지 시청하면 그녀가 어떻게 이 약물들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정체성마저 잃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데니스 루트코프스키는 그가 62년 5월 10일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타고난 재능을 보여주었고 리듬 체조와 육상에 매료되어 규율과 신체 훈련에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다. I was a gymnast when I was 7, 8, 9. I'd say 7 to 11 I was a gymnast. And then after a gymnast I ran track. And then after track I was on the swim team. So I was basically, really athletic. I jumped from one thing. You know how kids are. They jump from one thing, they get bored of one, go to another. I was always athletic. And then, I was the cheerleader and the baton twirler. And then for a while when I got into high school, I kind of just got tired of everything and kind of hit the books for a little bit and, quit training altogether as far as athletic for a couple of years, and then I started teaching aerobics, which led me into bodybuilding, and voila. 그녀의 운동선수 같은 체격과 결단력은 곧 보디빌딩 세계로 이어졌다. 1980년대 말 데니스는 본격적으로 대회에 출전했다. 7살부터 11살까지 체조를 했고 그 후에는 육상 선수였어요. 그 다음에는 수영팀에 있었죠. 전반적으로 매우 활동적인 아이였죠.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 했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모든 게 지겨워져서 잠깐 공부에만 집중하고 운동을 멈췄어요. 그러다 다시 에어로빅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운동을 다시 하게 됐죠. 그녀의 성공은 거의 즉각적이었다. 여성스러움과 힘이 조화를 이루는 몸매로 1990년 NPC US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프로 자격을 얻었다. 그녀의 성공은 곧바로 주목받았고 여러 브랜드가 광고 계약을 제안했다. 데니스는 보충제 광고, TV 프로그램, 보디빌딩 잡지에서 중요한 얼굴이 되었다. 모두가 그녀가 미스 올림피아 우승으로 경력을 정점에 올릴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녀의 커리어가 발전함에 따라 데니스는 정점에 머물기 위한 끊임없는 압박을 느꼈다. 여성 보디빌딩의 경쟁은 치열해졌고 많은 선수들이 경쟁력 있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 의존하게 되었다. 완벽함과 더 극적인 몸을 추구하던 데니스 역시 결국 스테로이드 사용에 빠지게 되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근육량을 늘리고 선명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특히 여성에게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 데니스는 몸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굵어졌고 턱은 넓어졌으며 얼굴은 남성화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심리적으로도 불안, 공격성,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니스는 계속해서 약물을 사용했다. 그것만이 정상에 남고 마침내 미스 올림피아 우승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1993년 미스 올림피아에서 2위를 차지한 후 데니스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커리어의 절정에서 은퇴를 선언했다. 스테로이드의 영향과 압박에 지친 그녀는 삶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고 텍사스의 기독교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은 듯 보였다. 이 시기 동안 데니스는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며 자선 행사를 조직했고 지역 아이들을 디즈니랜드에 보내기 위한 모금 활동을 벌였다. 이는 그녀에게 있어 잠시의 평온과 자기 재발견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보디빌딩은 그녀 정체성의 일부였고
결국 그녀는 다시 사랑하던 스포츠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복귀는 순탄치 않았다. 그녀는 몸을 유지하려 했지만 스테로이드의 후유증은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예전의 데니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지원 부족과 이상적인 몸을 회복하지 못한 좌절감에 그녀는 다시 한번 은퇴했고, 이번에는 거의 완전히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수년간 데니스 루트코프스키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그녀가 다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삶이 무너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녀의 실종은 많은 추측을 불러 일으켰고 2000년대 초 그녀의 이름이 다시 언론에 등장했을 때는 비극적인 맥락에서였다. 2012년 텍사스에서 공공장소 음주로 체포되었고, 체포 당시의 사진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여성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근육질 몸매는 사라졌고 그 자리는 창백하고 마른 모습이 차지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남용은 인체에 깊고도 오래가는 영향을 준다. 특히 여성에게 그 영향은 더 두드러지고 파괴적이다. 스테로이드는 털이 얼굴에 자라거나 두피 탈모, 목소리 굵어짐, 월경장애, 가슴 크기 감소 등 남성화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심장, 간, 신장 손상을 일으키며 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데니스의 경우 그 영향은 재앙적이었다. 그녀의 몸과 정신은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겪었고, 이는 단지 경력뿐 아니라 개인의 삶 전체를 파괴했다. 스테로이드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은 그녀의 정신적 악화에도 기여했고, 결국 그녀를 비극적인 몰락으로 이끈 심리적 장애를 심화시켰다. 보디빌딩 세계에서 사라진 뒤 데니스는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그녀는 노숙자가 되어 거리에서 생활하며 생존을 위해 쉼터와 지역 커뮤니티의 도움에 의존했다. 그녀의 상황은 너무도 심각해서 그녀의 어머니와 몇몇 가까운 친구들이 그녀를 위해 음식, 의복,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여전히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끊임없는 싸움이다. 한때 그녀의 강인함과 결단력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던 여성이 이제는 매일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다. 데니스 루트코프스키의 이야기는 스테로이드 남용의 위험성과 그것이 운동선수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를 강력하게 일깨워주는 사례다. 보디빌딩에서의 위대한 꿈으로 시작된 여정은 결국 파괴와 개인적 상실의 악몽으로 바뀌었다. 한때 보디빌딩 세계의 정상에 올랐던 데니스는 이제 거리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전혀 다른 현실을 살고 있다. 그녀의 삶은 극단적인 선택의 결과와 명성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고통스러운 교훈이다. 데니스는 약물 남용의 유일한 사례가 아니다. 아래 영상에서 스테로이드 사용 전과 후에 가장 극단적인 변화를 직접 확인해보자. 상상해보세요. 수천 명 앞 무대에 서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까맣게 변한다면? 대체 폴 딜렛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보디빌더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회 도중 그의 몸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1분 동안 폴은 임상적으로 사망 상태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이 비극적인 순간으로 그를 몰고 간 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폴 딜렛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는 1965년 4월 12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폴은 탁월한 운동 능력을 보였고 처음에는 미식 축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진정한 열정을 보디빌딩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거대한 체격과 탁월한 유전적 조건 덕분에 그는 빠르게 피트니스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991년 그는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십에서 프로 데뷔했고 1위를 차지하면서 단번에 보디빌딩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90년대 내내
그는 무대 위에서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키 180, 순근육 무게 약 104kg에 달하는 그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거대한 존재감을 지녔습니다. 그의 무대 위 존재감은 단연 독보적이었고 근육을 발달시키는 능력은 경이로웠습니다. 그는 미스터 올림피아, 아놀드 클래식 같은 대회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며 1993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당당히 유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인상적인 성과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그는 인생 최악의 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1994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아놀드 클래식 대회 중 그의 루틴 도중 갑작스러운 이상, 신호가 감지됩니다. 마치 예술 작품처럼 조각된 그의 몸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기 시작했고 심사위원들과 관중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곧 응급 요원들이 무대에 뛰어올랐고 폴은 임상적으로 1분간 사망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 1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멈췄고 무대의 밝은 조명과 관중의 환호는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폴은 생생한 체험을 했습니다. 마치 푸른 빛으로 가득한 열린 공간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는 다시 살아났지만 그 경험은 그와 현장을 목격한 모두에게 지워지지 않는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의 원인은 극심한 탈수였습니다. 이 상태는 이뇨제와 스테로이드의 사용으로 더욱 악화되었는데 사건 이후 폴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몸을 극한까지 밀어붙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체지방을 가능한 한 줄이고 모든 근육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그는 무리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극한의 탈수는 대회 전 근육의 윤곽을 최대화하려는 보디빌더들 사이에서 흔한 전략이지만 폴의 경우 그것은 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실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견디지 못했고 필수 수분조차 사라진 채 시스템은 붕괴되었습니다. 이뇨제는 체내의 수분을 배출시켜보다 마른 모습을 연출하는 데 쓰이지만 남용할 경우 탈수, 전해질 불균형, 심장 이상 등의 위험이 따릅니다. 폴의 경우 이뇨제의 과다 사용은 그의 붕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가 인정한 스테로이드의 사용 역시 건강 위기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근육량과 힘을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지만 고혈압, 간 손상, 심혈관 문제 등 수많은 부작용도 동반합니다. 폴은 이뇨제와 스테로이드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매우 위험한 상태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포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폴 딜렛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보디빌더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존재가 되었고 동시에 경쟁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수많은 대회에 출전하며 여러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순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99년 영국 그랑프리에서 또 한 번의 붕괴를 겪었고 비록 첫 번째보다 덜 심각했지만 이번 사건은 그가 건강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폴 딜렛은 미스터 올림피아와 아놀드 클래식 같은 세계 최고 권위의 대회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록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우승한 적은 없지만 그의 존재감은 항상 두드러졌습니다. 1996년 아놀드 클래식에서 2위를, 같은 해 아이언맨 프로 인비테이셔널에서는 4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쟁에서 은퇴한 뒤 폴은 2007년 세계 보디빌딩 앤 피트니스 연맹 BBBF를 설립했고 이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조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조직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보디빌딩 문화를 촉진시켰고 외적인 모습보다 건강과 웰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많은 신예 보디빌더들의 멘토로 활동했으며 그들의 준비 과정에서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수많은 세미나를 열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음 세대와 나누었습니다. 폴 딜렛은 수많은 이들의 커리어와 생명을 위협했을 법한 경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의 육체적 한계와 놀라운 의지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이처럼 극한을 넘나든 보디빌더들의 이야기, 더 알고 싶으신가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명성과 논란으로 가득한 인생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세르 엘손바치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상징적이고 논쟁적인 보디빌더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의 스캔들과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한 폭로까지. 나세르는 단순히 보디빌딩에 발자취를 남긴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미해결된 의문을 남긴 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기 그의 경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과 그를 죽음까지 따라다닌 논란들을 소개합니다. 나세르 엘손바티는 1965년 10월 15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세르비아와 이집트 혈통을 지닌 가족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스포츠에 강한 관심을 보였으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보디빌딩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굳은 결심과 놀라운 근면함으로 자신의 몸을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곧 지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보디빌딩 세계에서의 상승세는 눈부셨습니다. 1990년 그는 프로 데뷔를 하였고 짧은 시간 내에 국제 보디빌딩 무대에서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180cm의 키에 압도적인 근육질은 그를 경쟁자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나세르의 커리어는 1990년대에 절정을 맞이하며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의 강력한 도전자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권위 있는 대회에서 그는 수많은 인상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지만 가장 큰 논란은 1997년에 벌어졌습니다. 그해 나세르는 미스터 올림피아 6회 우승자인 도리안 예이츠와 맞붙게 됩니다. 이 대결은 두 사람의 라이벌 관계가 절정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인 예이츠는 6연속 우승을 노리고 대회에 출전했지만 그는 준비 과정에서 삼두근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눈에 띄는 좌우 비대칭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반면 나세르는 완벽한 컨디션으로 무대에 올랐고 균형 잡힌 대칭과 밀도 높은 근육으로 관중과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팬들은 나세르가 더 우수한 피지컬을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결과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도리안 예이츠가 우승자로 발표되자 관중들은 야유를 퍼부었고 심사위원들의 편파 판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IFBB가 상업적 이유와 미디어 효과를 고려해 도리안을 우승자로 유지하려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논란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제이 커틀러와 로니 콜먼 같은 보디빌딩의 전설들 또한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했습니다. 커틀러는 공개적으로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이는 보디빌딩계의 부패와 편파성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 1997년의 판정은 지금도 미스터 올림피아 역사상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임신 6개월처럼 배가 나온 남자를 때린 적 있다고 말해 추가 논란을 낳았습니다. 1997년의 논란은 단순한 결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세르는 대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심사 과정의 공정성 부족과 조직 내 비리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IFBB가 도리안의 은퇴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패배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관계가 좋진 않았지만 도리안은 몇 년 후 나세르가 정말 인상적이었다며 자신이 연승을 멈출 뻔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위선자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나세르의 성적은 점차 하락했고 2005년 은퇴할 때까지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보디빌딩의 어두운 비밀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스포츠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선수들에게 죽음에 가까운 상태를 요구한다. 보디빌딩에는 약물에 의존하는 선수들이 많으며 가장 슬픈 사실은 99%의 프로 보디빌더들이 약을 팔거나 경비원으로 일하거나 다른 생계를 위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포츠는 위선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본다. 나세르 엘손바티는 스테로이드와 다른 약물 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몇 안 되는 보디빌더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수많은 인터뷰에서 그는 보디빌딩 대회의 현실을 폭로하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선 이 방법들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보디빌딩 커뮤니티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를 향한 존경과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그는 프로 보디빌더라면 누구나 스테로이드, 이뇨제 등 다양한 약물을 사용한다고 단언했습니다. 나세르 엘손바티는 자신이 사용한 스테로이드와 기타 약물의 사용 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이 어떻게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근육량과 정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보디빌딩 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물질 사용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나세르만큼 공개적으로 이를 이야기한 선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폭로는 이 업계의 현실을 드러내는 데 기여했으며 스테로이드 사용과 관련된 윤리와 위험성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스테로이드 외에도 나세르는 성장 호르몬과 이뇨제 같은 다른 퍼포먼스 향상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약물들이 어떻게 자연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근육 정의 수준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언론의 주목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프로 보디빌딩에서의 관행에 대한 더 깊은 검토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나세르는 강한 성격과 결과가 어떻든 자신의 생각을 숨기지 않는 솔직한 태도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보디빌더, 트레이너, 그리고 산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서슴없이 말했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영웅이 되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악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디빌딩 대회에서 은퇴한 후에도 그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지만 자신의 압도적인 피지컬을 유지하기 위해 약물 사용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죽음에 이르게 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3년 3월 20일 보디빌딩 세계는 나세르 엘손바티의 사망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집트 자택에서 사망했으며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및 기타 약물 사용으로 인한 합병증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가 오랜 경력 동안 사용해온 약물들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나세르의 죽음은 보디빌딩 세계에 큰 공백을 남겼으며 많은 이들이 위대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감수하는 위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보디빌딩 커뮤니티를 충격에 빠뜨렸고 많은 동료 선수들과 팬들이 영향력 있고 재능 있는 인물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죽음은 스테로이드 및 기타 약물 사용과 관련된 위험성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사망을 둘러싼 정황은 이 스포츠에 보다 안전하고 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그의 사망 이후 나세르가 수년 동안 건강 문제와 싸워왔다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는 신장 및 심장 질환을 포함한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고 이 문제들은 장기간의 약물 사용으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프로 보디빌더들이 직면하는 위험들을 상기시키는 어두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나세르 엘손바티의 인생은 승리와 논란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프로 보디빌딩의 영광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놀라운 성과뿐 아니라 이 스포츠의 어두운 면을 용기 있게 폭로한 사실로 인해
더욱 빛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나세르가 정말 논란이 많았다고 느꼈고 보디빌딩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들을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십시오. 지금 클릭하고 가장 스캔들한 결정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확인해 보세요.